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겁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몰라서 당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함 때문에 평생 번 돈을 날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1997년처럼 몰랐다는 이유로 당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IMF를 이겨낸 세대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위험한 신호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가 채무 급증, 완화가 절실하다. 한 전문가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30%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은 뱅크런 대비책까지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IMF 때처럼 손 놓고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자식 키웠고, 나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우리가 노후에 다시 위기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제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긴급 여신 지원 체계 구축.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뱅크런을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태를 국가가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안전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997년 10월, 그날의 거짓말을. 그때도 정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어떻게 됐습니까?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97년 1월, 재계 14위 한보그룹이 망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2억 하던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도 안 팔리고 삼성전자 주식이 3만 원대로 폭락하던 그 지옥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고 시장금리가 치솟는 지금 왜 하필 이런 대책이 나올까요? 타이밍이 너무나 묘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예금 인출 속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이세이브 은행 예금 20%가 빠지는데 80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은 단 하루 만에 85%의 예금이 증발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모든 돈을 한꺼번에 뺄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빼고 난 뒤에 은행 문 앞에 도착하면 이미 여러분의 돈은 그곳에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뱅크런은 선착순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데이터를 공개하며 뱅크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이 묶여버릴 수 있는데 당신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자산을 지키는 생존을 위한 알 권리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진실.
그리고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의 경고. 한국은행은 무엇을 숨기고 있나?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한국은행 발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듣기 좋은 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왜 하필 지금? 다른 뉴스들에 덮여서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저만 섬뜩한 건가요? 뭔가 불안한 조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두 번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열흘이 넘게 1470원대 후반을 오락가락했습니다. 1480원 터치했다가 1479원으로 마감하고, 그러다 최근에는 1481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은행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달러 좀 바꿔두려고 갔습니다. 얼마였을까요? 한 달러에 1,500원이 넘었습니다. 수수료가 붙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벌써 1,500원을 넘은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가 원달러 환율 전망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 거의 예외 없이 무조건 오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2025년 연말에는 1,500원을 넘을 것이다. 2026년에는 1,550원을 넘어 1,600원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 1,600원이 되면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가치가 약 8% 줄어드는 겁니다. 1억 원이 있으면 80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 이자는 어떻습니까? 2%, 3%? 예금 이자를 받고도 500만 원, 60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금리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불과 한 달 전에는 2.4%였습니다. 지금은요, 3.03%입니다. 한 달 만에 0.6%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든지 공급이 감소하든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돈을 빌리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돈 빌려주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왜 빌려주기 싫을까요? 위험하다고 느끼니까요. 이게 바로 신용경색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샀습니다. 1조 5천억 어치를요.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왜 샀을까요? 시장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긴급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한국은행의 개입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뱅크런 대비책 발표, 1,500원에 가까운 환율, 개입이 통하지 않는 신용경색,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미국보다 더 많이 푼 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과 한국의 ME 증가율입니다. ME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시중에 푼 돈의 양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 누적 증가율입니다. 미국은 2.9% 증가했습니다. 한국은요? 22.2% 증가했습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쓰입니다. 달러를 많이 찍어도 가치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원화는 한국에서만 씁니다.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 아십니까? 0.1%입니다. 세계 40위입니다. 태국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원화를 계속 풀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환 보유액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입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려면 9,200억 달러는 있어야 한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6천억 달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6천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3조 달러, 일본은 1조 달러, 한국은요? GDP 대비 23%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적당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기가 터지면 단 며칠도 못 버틸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말합니까? 외환 보유액 충분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1997년 IMF 한 달 전에도 그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초 체력 튼튼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말을 믿었다가 우리 모두가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믿고 손 놓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공격도 문제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수비도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4,200억, 필요한 건 9,200억인데요. 공격도 뚫렸고 수비도 뚫렸습니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MF의 이례적 경고, 한국 부채를 경계하라.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국제기관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을 딱 찍어서 말했습니다.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026년 확장 재정 속도를 줄여야 한다. IMF가 직접 경고한 겁니다. 1997년 그 IMF입니다.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 IMF가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대종 교수는 경고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2026년 약 50%를 넘고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 기준 국가부채가 60%를 넘으면 위험 국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순수 국채만 보면 아직 50% 되지만 여기에 공기업 부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잠재적 국가 부담까지 모두 합치면 한국의 실질 국가 부채는 130%에 가까워집니다. 130%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빚이 1.3배 많다는 뜻입니다. 가계로 치면 파산입니다. IMF 총재와 김대종 교수 모두 같은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 지금 당장 줄여야 한다. 외환위기가 정말 온다고 보십니까? 김대종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현재 구조라면 외환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외환 보유액 약 4,200억 달러. 위기 대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화 스왑도 없습니다. 미국이 2008년, 2020년에 600억 달러씩 도와줬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3,500억 불을 선불로 달랍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종 교수의 결론은 외환위기 가능성 30%입니다. 30%요? 10번 중 3번입니다. 낮은 확률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상승 확률 84%, 외환위기 확률 30%. 지금 이 숫자들 평생 모은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숫자입니다. 충분히 대비해야 할 확률입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한국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롯데 분당점 철수, 중산층 위기의 시작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7년 IMF를 주가 지수는 1000에서 270으로 폭락했습니다. 1000원이던 환율은 2000원이 됐습니다. 기업도 은행도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대우그룹, 쌍용그룹, 한보그룹, 재벌그룹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작은 공장을 하던 대학 동기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빚내서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던 한 친구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입니다. 은행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압니다. 한일은행 어디 갔습니까? 상업은행, 평화은행 다 어디 갔습니까? 모두 합쳐져서 우리은행 됐습니다. 조흥은행, 신한은행과 합병됐습니다. 외환은행, 하나은행과 합병됐습니다. 은행 절반이 흔들리는 게 IMF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 확률이 30%라면 타시겠습니까? 절대 안 탈 겁니다. 김대종 교수는 이번 위기 가능성 30%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초양극화를 보십시오. 전 세계 매출 1위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뉴욕? 런던? 도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신세계 강남점 3조 3,269억, 롯데 잠실점 3조 550억, 신세계 센텀시티 2조 5천억, 상위 4개 백화점 합산 거래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옆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 문을 닫습니다. 1999년 개점 후 27년 만입니다. 분당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중산층의 중심지입니다. 준강남 지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서현역 앞 최고 입지입니다. 왜 문을 닫겠습니까? 바로 옆 판교 현대백화점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다 판교로 갑니다. 더 럭셔리, 더 고가, 더 좋은 것만 찾아갑니다. 이게 초양극화입니다.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1등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2등도 문 닫습니다. 옆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 10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바레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아르헨티나 은행 이자는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우리만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건가 싶죠?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이 철수합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뱅크런 대비 생존 전략.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BIS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돈 맡긴 은행, 안전합니까?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이금융권 말입니다. AI한테 물어보십시오. 챗GPT한테요. 현재 대한민국 은행 중 BIS 비율 낮은 곳은 어디야? 내 돈이 정말 안전한 곳에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둘째, 예금 분산입니다. 예금자 보호 1억 원까지만 됩니다. 1억 넘으면 반드시 분산하십시오. 2억 있으면 1억이 날아갑니다. 2개 이상 은행에 나누십시오.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같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금융권 대출 재검토입니다. 금리 오르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1금융권으로 전환하십시오.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외환 위기, 뱅크런에 대비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단 하나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자산을 확보하라.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투자금의 90%는 무조건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솔직히 좀 과격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 여유 자금의 20에서 30%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환 위기가 와서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평생의 피땀인 지금의 자산 가치를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S&P 500 ETF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기업인은 회사 여유자금 100억 원을 은행에 넣지 않고 이 S&P 500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미국의 성장에 내 자산을 올라타게 하는 겁니다. 둘째, 금 투자입니다. 통계를 보면 금값은 76%의 확률로 우상향했습니다. 웬만하면 오른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특히 경제가 흔들리고 환율이 미친 듯이 뛸 때 가장 무섭게 오르는 게 바로 금입니다. 셋째, 달러 예금입니다. 가장 마음 편한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거 싫으시다면 달러로 바꿔서 통장에 넣어만 두십시오. 환율이 1,500원, 1,600원 간다면요. 달러로 바꿔놓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환차익이라도 남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가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시중은행에 가셔서 외화 통장 만들고 싶다 이야기하세요. 똑같이 예금자 보호 1억까지 됩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확률이 30%라는 건 어쩌면 70%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장 공황 상태에 빠져서 허둥지둥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방심하지 말자. 비가 올 확률이 30%만 돼도 우리는 우산을 챙깁니다. 하물며 내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경제우산 하나쯤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산은 하십시오.
딱 20에서 30%만 떼서 분산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지겨울 정도로 들어보셨죠? 은행 예금만 믿지 마십시오. 부동산만 믿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원화 예금에만 혹은 부동산에만 내 모든 노후를 걸어두는 건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달러, 금, 주식으로 내 자산의 수비진을 골고루 배치하십시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참 치열하게 사셨지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들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냈고 1997년 그 서슬 퍼런 IMF 위기 속에서도 금반지 꺼내들며 나라를 살려냈던 저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참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은 무거운 목소리로 때로는 서늘한 경고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던 겁니다. 이제야 조금 살만해졌는데 이제야 자식들 다 키우고 내 노후 좀 챙겨보려 하는데 또다시 그런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린 그 수많은 땀방울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는 걸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26년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이제는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말에는 가족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따뜻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큰 욕심내서 돈을 더 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500개 기업, S&P 500에 내 노후 자금을 나눠 묻어두고 금과 달러라는 확실한 비상금을 챙겨두는 겁니다. 망할 리 없는 튼튼한 울타리에 내 재산을 옮겨두는 것. 이 정도 안전벨트만 매두셔도 웬만한 경제 태풍은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S&P 500 금투자 검색해 보세요. 석학과 전문가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확신이 드시면 자식들에게 나 노후 자금 좀 지키고 싶다. 외화 계좌 만드는 것 좀 도와다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디지털 뱅크런이니 뭐니 무서운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길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요.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도 들려오니 너무 낙담만 하지 마십시오. 위기라는 구름 뒤에는 항상 기회라는 햇살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햇살을 맞이할 준비된 우산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당당할 겁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세대만의 그 단단한 품격으로 이번 고비도 함께 넘어가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따뜻한 경고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그 소중한 자산 꼭 건강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우리에게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